2부 순서는 과연 미국 대선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주명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 외교 정책의 향후 전망, 그것이 특히 뭐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북아 정세, 뭐 미중 관계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쪽으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2부에서는 또 이쪽 분야의 또 최고의 일부에서 이어서 전문가이신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차태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수님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성균관대 차태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2부의 매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가 제 학위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지도 교수님인데 이건 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존경하고 항상 그것도 그렇고 또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가 지금 안식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근데 신성호 선생님이 또 부르시면 또 좀 와야 되니까 그런 저간에 좀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로 미국 외교 정책하고 국제 정치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앞서 일부랑 좀 겹치긴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외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짜 나갈 건가에 대한 일종의 아웃라인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미국 외교의 전환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 역시 어떤 2024년 하나의 시점의 대선에 주목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한 10년간의 대선을 묶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20년, 2024년의 대선이 사실상 하나의 전선 속에서 위에서 벌어진 대결이었고,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세 번의 대선에 다 출마해서 한쪽 편에 서 있었던 특징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동일한 문제, 동일한 퍼즐을 가지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50대 50으로 갈라져서 싸웠던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그런 그 에피소드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 그러니까 지난 탈냉전 30년, 저는 또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지난 30년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한 20여 년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뭐 자유주의였죠. 그게 뭐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건,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유방임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건, 아니면 국제정치적으로는 이제 자유패권, 뭐 자유개입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지난 10년간의 세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그 안티테제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기존의 시대 정신을 밀어 제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 세 번의 대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대선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앞서 이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는 이번 선거의 특징은 역시 트럼프의 완전 무결한 승리였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파퓰러 봇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 또는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탈냉전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04년은 이게 일종의 랠리 어라운드 플래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11 테러 있고 대테러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구학적인 그 배치를 넘어서서 그런 특수한 상황,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승리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 전쟁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공화당이 승리했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인구학적 트렌드를 역진해버리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인종, 특히 라티노
남성, 그다음에 흑인 남성에서 공화당이 약진했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이 독특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도 아까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모든 면에서 공화당이 선전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뭐 후보의 개인기 또는 어떤 캠페인의 전략 이걸 넘어서드는 어떤 구조적인 차원의 심판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전형적인 이제 정권 심판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정권 심판의 내용은 앞서 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는 물가, 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민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이 해리스 캠프 자체의 전략 미스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화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제나 이민 문제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힘이 강하긴 했지만 그 구도 안에서도 해리스 캠프의 전략적 미스가 있었는데 일단 이게 심판 선거였다고 한다면 해리스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됐던 거는 나는 이 정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그것도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통령인데 그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바이든하고 다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한 뉴스 인터뷰에서 너 바이든하고 다르게 했을 정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말식으로 하면 멍 때렸잖아요. 그러다가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어떤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그런 심판 선거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의제 어젠다 세팅에 있어서도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버션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두 개를 이제 의제로 잡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전형적인 리버럴 바이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럴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의제. 아니 어떻게 이 로비 웨이드라고 하는 50년 전에 이루었던 여성 인권과 관련된 하나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민주주의, 우리가 200년 동안 지켜온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위협받고 있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리버럴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공화당을 찍은 이 분노한 투표층에게는 뭐 약간 I don't care 느낌? 뭐 중요한 문제긴 한 것 같은데 그다지 특히 이제 백인 여성 나중에 출구조사 나온 결과를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낙태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민주주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덧붙이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건 그 MBC에서 나온 엑시트 폴라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게 일단 반반으로 갈립니다. 아니 아이세큐어한데 그게 반. 그다음에 threatened 됐다는 게 반.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층도 그럼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너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찍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반반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지지자들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2020년 선거 사기였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런저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딥스테이트가 그거 다 가로막았어. 이거 다 쓸어버려야지. 그래야 이 말 그대로 이 인민의 목소리, 이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정반대되는 해석이 사실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슬로건도 그다지 이제 유효한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24년이라고 하는 어떤 단일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10년간 봐왔던 것은 하나의 국면,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의 국면사를 저희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게리 거슬이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역사학 교수의 개념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질서는 뭐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라고 하는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아까 크리티컬 일렉션 얘기하셨지만 레이건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의 질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정책적으로는 이제 자유방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고 또 뭐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일종의 자유 개입주의 또는 네오콘이나 자유국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전 세계에 이 미국식 체제를 전파하겠다 이런 식의 하나의 이 합의 컨센서스가 존재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2010년대부터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못 살겠다,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흐름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질서 하나의 오더가 있었는데 그 오더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 던져져 있는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답을 내놓은 게 사실은 공화당인 것 같아요. 지금의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질서 속에서 저학력, 백인 노동계급, 특히 남성들은 굉장히 큰 불만을 이제 쌓아오게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봉기를 지금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패트릭 드닝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레짐 체인지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스템, 체제 자체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힘을 받아서 처음에는 티파티가 공화당의 이스태블리시먼트를 부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세력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공화당의 성격을 급진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백인 기독민족주의 정당 또는 이제 레디칼한 급진 우익 정당의 형태로 지금 공화당을 이제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바뀐 공화당이 이 백인 노동계급의 봉기를 실어 나르는 비이클 역할을 해서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는 이런 상황이 2016년 이후에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정건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심지어 이제 멀티레이셜 워커스 파티로 가고 있다라는 그 분노가 이제 이 더 이전 이 메타 뭐라 그래나 불이 더 번진 거죠. 그래서 백인을 넘어서서 흑인 라틴계 남성 노동계급까지 분노 투표에 동참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거를 일종의 딜리버리즘으로 돌파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리버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서 실제로 뭘 실현시켜줬다. 아, 지금 워킹 클래스가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입법, 아까 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입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노동계급의 삶에 도움이 되는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 라는 걸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딜리버 되는 실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일종의 이미지인 거죠. 민주당이 그래서 어떤 정당이냐. 공화당은 기존의 이스태블리시먼트를 다 몰아냈습니다. 그거의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지난 그 RNC, 공화당 전당대회 때 전직 대통령 후보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싹 숙청되고 트럼프만 남아있는 상황. 그게 이제 공화당은 바뀌었다를 이제 이미지로 딱 보여주는 형태인데, 이 카말라 해리스가 지명됐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클린턴부터 쫙 주르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게는 여전히 스테이터스 퀘어 또는 이스태블리시먼트다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선거 때 각인시켜준 사건들이 저기 오른쪽에 사진들로 캡처를 해놨는데요. 2016년 선거 같은 경우는 클린턴이 했던 디플로러블스, 트럼프 찍는 애들 절반은 개탄할 만한 자들이다. 뭐 레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이제 백인 노동계급이 받는 어떤 느낌.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바이든이 갈비지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이제 되치기 당하는 국면이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막 뭐 이런 거 딜리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한다더니 결국에 가서 딥다운 헐트에는 완전 이렇게 내리 깔아보는, 우리를 같은 이 시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이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공고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깨려고 2016년, 20년도에 샌더스가 올라왔었지만 그 기존의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버텨낸 상황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와서 회고해 보면 오히려 2020년 대선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은 포퓰리스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워낙 2020년도에 우발적 사건이 크게 있었던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근데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거죠. 야, 이거 다 좋은데 너 진짜 일 못해. 이건 아니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하지만 24년에 와서는 이제 그런 비상사태는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의 바람, 그 불던 강풍의 바람 그대로 이 마가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는 아닌 것 같다.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라크 전쟁과 같은 대외 개입적인 이 자유 패권 전략도 아닌 것 같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화당에 표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실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미국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역시 브렉시트 이후에 10년 동안 보아왔던 전 세계적인 어떤 우익 포퓰리즘의 방향성 또는 권위주의화 이런 것과 미국이 이제 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뭐 관측 지점을 저는 이제 좌우 스펙트럼 각각으로 나눠서 좀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공화당부터 보면 트럼프 이후의 트럼피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어쨌든 사라지겠죠. 이번에 대선을 성공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공화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위 얘기한 뉴 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신우파라고 불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가 그 신우파의 얼굴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이디 벤스가 이제 부통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세자 책봉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공화당, 앞으로의 트럼피즘, 마가의 이 순회는 제이디 벤스다.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 펜스의 케이스도 있지만 트럼프의 성정이 성정인지라 이게 세자 책봉을 받았는데 뒤주세자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뉴 라이트는 트럼프에 비해서도 훨씬 순도 높은 포퓰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젠더 문제, 섹시즘의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남봉꾼이잖아요. 이게 막 스캔들 일으키고 뭐 막말하고 뭐 이런 남봉꾼 수준의 섹시즘이라고 한다면 제이드 벤스나 조시 올리 같은 이 미국 상원에 존재하는 신우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성차별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오는 영웅들을 보라. 거기 나오는 영웅들의 남성적인 덕, 머스큘린 버추를 얘기한다든지, 뭐 구약 성서의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남성적인 덕이다. 그리고 그런 덕을 가진 남성들이 다시 사회의 기둥이 돼서 가부장이 되어서 이 사회를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퓨리파이드된 그런 그 급진 우익들인데 이들이 그런 계속해서 공화당을 장악하는 것이냐. 이번에 내각 구성을 꾸려는 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 근데 물론 저러다가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오버리치해서 다시 배가 뒤집히는 결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아까 이스태블리시먼트로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딜리버리즘으로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일정한 주류 교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편에는 저기 이제 PC라고 써놓긴 했는데, 저기 약간 뭐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빌 클린턴 이후에 뉴 디모크라트 이후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합의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기존은 레이거니즘을 거의 수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대외 개입주의에 있어서는 수렴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야 그래도 우리는 리버럴이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PC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리버럴이라는 것을 지키는 일종의 마지막 커버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PC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방식,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미에 대한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우경화된 형태로 리버럴이 이동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과거의 뉴딜적인 민주당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앞으로 이 민주당 주류 교체 과정. 근데 그거의 하나의 단초는 밀레니얼들인 것 같아요. 그 밀레니얼들은 분명히 지금 뉴 디모크라시에 대한 반대를 갖고 있고, 그들이 이제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반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밀레니얼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가 민주당의 그 변화의 이제 중요한 뭐랄까 인디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 미국이 어디로 가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오더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뉴딜 오더가 있었고, 그게 신자유주의 질서로 왔던 건데, 그 다음에 오더, 새로운 어떤 수렴, 합의 지점을 미국이 찾을 수 있는가, 그 합의는 어떤 형태의 모습일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읽었던 글 중에서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는 이제 로버트 퍼트남의 업스윙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이클 샌들이 최근에 새로 개정판을 낸 Democracy Discontent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이런 어떤 거대한 질서의 전환에 대한, 근데 그걸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총장님이 가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총장님 앞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얘기했다가는 무슨 성현 앞에서 공맹을 읊는 수준일 텐데, 아무튼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레이건 시대라는 건 철저하게 리버럴리즘,
특히 로키안적인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퍼트넘이나 샌더리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방향성이 원래 미국에 존재해 왔다. 근데 그 방향성을 지금 신우파는 하나의 버전을 보여준 겁니다. 일종의 흑화된 공동체주의 같은 것으로. 우리는 그럼 백인으로 뭉치자, 기독교인으로 뭉치자, 남성으로 뭉치자. 그래서 새로운 다시 구주류 세력, 미국 사회 구주류 세력이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미국을 복원하자.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모습일 텐데, 민주당이 그런 이제 흑화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레이 소사이어티나 아니면 뉴딜스러운 그런 형태, 물론 거기서 레이시즘의 요소는 다 탈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형태의 어떤 공동체주의를 들고 나와서 미국 사회 전체가 그러면 다시금 뭐 흑화된 형태건 아니면 이 본연적 형태건 공동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사회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또는 또 다른 어떤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그러면 이제 대외 정책적으로는 어떤 그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저는 여기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봐서 이 탈단극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단국으로서 또는 유일 패권 국가로서 이 자유 국제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외교 정책을 펴왔던 것인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지금 시작한 거죠. 탈단극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이 외교 정책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전환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시기를 일종의 뭐 역사적인 어널로지로 보면 70년대의 닉슨 시기와 굉장히 유사한 지금 구조적인 조건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바이 닉슨이라는 논문은 이제 여기 계신 서정건 교수님하고 같이 썼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70년대와 지금 2010년대 이후의 미국은 대외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폴 케네디의 표현을 빌자면 일종의 제국적 과잉 팽창의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폴 케네디가 그 강대국의 흥망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국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저기 로마 제국 시절부터 동일한 패턴이다. 스스로 너무 과잉 팽창을 해서 그 한계가 왔을 때 수축기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1970년대에는 이제 월남전의 패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죠. 그 겹치면서 헤게모니의 위기 국면이 왔던 건데, 2010년대의 상황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워온 테러가 수렁에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헤게모니의 위기 국면이 왔다. 그런 경우에 패권 국가는 어떤 길을 택하는가? 그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길핀 같은 현실주의적인 패권 안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을 가져온다고 하면, 잘 나갈 때는 패권 국가가 강성할 때는 베네벌런트 헤제몬의 모습을 띱니다. 자유주의적이고 시혜적이고 글로벌 퍼블릭 굿을 제공하는 그런 패권국이었다가 하강기에 접어들면 프레데터리, 약탈적인 패권국이 되는 거죠. 당장 나부터 먼저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보호세를 뜯어내기 시작하는 일종의 이제 마피아 같은 패권국으로 변하는 건데, 1970년대와 2010년대 이후 상황이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의 어떤 유사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유사성은 가장 크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관여를 축소한다. 리트렌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닉슨 시기 같으면 괌 독트린이 그런 발로였습니다.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그래서 월남전에서 빠져버렸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같은 맥락에서 책임 분담, 버든 쉐어링을 하자. 이 주한미군도 닉슨 시기에 철수를 했었고,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좀 더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왔던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이 현실주의 시기에 이 패권 하강기의 미국 외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현실 정치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겠다. 뭐 인권 위기를, 뭐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오지랖 넓은 그런 형태의 개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하겠다. 바이털 인터레스트가 걸려 있는. 근데 국제 정치에서 바이털 인터레스트가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강대국 간, 특히 3대 강대국 간의 교섭인 거죠. 냉전 시절에는 미국, 중국, 소련,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개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철저하게 밸런스 오브 파워, 그리고 굉장히 좁게 정의된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관점에서 강대국 관계를 매니지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 시기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미중 대땅뜨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소련이다. 월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소련에 대한 밸런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록 문화혁명을 겪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중국이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손을 잡고 소련을 밸런싱하는데 중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중 대땅뜨 같은 거대한 쇼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트럼프도 사실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그렇게 유화적인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트럼프가 러시아에 갔다 호텔에서 뭘 찍혔다, 뭐 이런 그 음모론에서부터 뭐 독재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물론 뭐 그런 면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대전략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한다면 지금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밸런싱입니다. 그거는 모두의 컨센서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러시아랑 지금 척을 지을 이유가 없다. 두 개의 전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러시아랑 관계를 마치 그 미중 대땅트처럼 어떻게든 빠르게 정상화하고, 그래서 미러가 일정 부분 뭐 완전히 손을 잡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중국 견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식의 어떤 계산이 트럼프에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현실주의적인 계기가 도래했고, 그런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일종의 거대한 체스판, 브레진스키식의 비유를 들자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강대국 간의 흥정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물론 그 흥정과 교섭이라는 것은 결코 소프트하지 않은 굉장히 거친 과정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거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보통 이런 그 교섭과 타협의 과정은 결론적으로는 대땅뜨가 오면서 안정을 찾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통 중소국들은 바스러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미중 대땅뜨가 있었을 때는 이제 월남이 대표적으로 바스러진 거죠. 미국이 이제 거긴 리트렌치하고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데만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월남은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위기들이 지금 현 국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대땅뜨의 버금가는 어떤 미러의 화해를 트럼프가 추진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벌여지는 건 우크라이나겠죠. 그래서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라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슈일 거고, 그보다 다음이겠지만 더 우리한테 이제 신경이 쓰이는 문제는 과거 이제 미중과 대땅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닉슨이 했던 건 어쨌든 미소 간에도 여러 가지 관계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트럼프가 오케이, 푸틴하고 이제 화해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일단은 삿발 싸움을 열심히 하겠죠. 굉장히 거칠게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바게이닝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일 겁니다. 뭐 전쟁을 하자는 뭐 네오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럼 미중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벌써 징조가 안 좋죠. 뭐 트럼프나 벤스 같은 사람한테 대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TSMC 얘기하잖아요. TSMC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대만을 일정한 뭐 중립화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랜드 바게인, 뭐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낸시 펠로시처럼 또는 조 바이든처럼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킨다, 우리가 무조건 커미트먼트 한다는 식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미중 사이의 딜메이킹에 대만을 하나의 레버리지나 아니면 칩으로 써버리는 그런 식의 그 과정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미국의 변화, 또 국제정치,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가 그 한국 외교에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하나 주워봤는데요.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HBO의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theme 중에 하나가 인류 전체가 굉장히 평온하게 살던 긴 여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긴 여름이 종료되고 이제 긴 겨울,
말 그대로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게 그 드라마 전체의 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아온 탈냉전 30년이라는 게 약간 그런 메타포와 막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단극 시대 또는 리버럴 월드 오더, 룰 베이스드 오더라는 게 긴 여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겨울을 몰고 오는 이런 존재들이 있고, 그 겨울이 오고 나서는 탈단극 시대에는 전혀 다른 어떤 생존 방식,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의 외교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은 단극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뭐 그게 인테라고 불리든 아테라고 하든 동아시아라고 하든, 이 지역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 존재한다. 압도적인 현존이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현존으로서의 미국이 만든 패권 질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다. 그 안에서 한국이 어떻게 그 국익을 추구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외교의 전체적인 어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제나 가정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이텐벤더 시대 전환이 왔을 때는 그 기본 전제나 가정이 다 엎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더 이상 압도적인 현존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미국이 만든 패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 때,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저는 이제 이 미국의 인태사령부의 작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서 보면 주한미군 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뭐 냉전기, 그다음에 탈냉전기까지도 주한미군이란 역시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뭐 트립 와이어, 디터런스 뭐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국에서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오지만, 지금 미국이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출격하는 거냐, 그걸 출격을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그 물질적인 이 프레젠스 자체, 그의 역할, 기능이 과거 우리가 익숙해왔던 대북 억지력, 트립 와이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중 경쟁 속에서의 한 이 유닛으로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 신냉전이라고 이제 네이밍하는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한미일 삼각협력, 그래서 뭐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어떤 선언 같은 것들이 그런 어떤 탈단극 시대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탈단극 시대의 변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그걸 가장 레디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탈단극 시대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가 한미 동맹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특히 비대칭 동맹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연루의 딜레마, 인트랩먼트의 딜레마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어벤던먼트, 방기의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시대에 와서 특히 부각되는 것은 어벤던먼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리트렌치먼트하고 전체적으로 버든 쉐어링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미 동맹에는 어떤 여파가 올 거냐. 이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의 어넬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2의 닉슨 쇼크가 온다면, 그때 사단 하나를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외교 정책, 국방 정책에 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동맹 비용의 증대겠죠. 돈 내놔라. 그래서 뭐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뭐 바이든 정부부터 부각되었지만 리쇼어링에 대한 압력 같은 것이 경제 파트에서 있을 거고요. 더 이제 심각해지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뭐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역할의 재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고도화되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여론에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성, credibility, 과연 진짜 지켜주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반기의 공포가 나타날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1970년대 상황처럼 박정희 정부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의 일부 여론에서도 점점 점증하는 것처럼 독자 핵무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맞닥뜨리는 그 일종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점, 아포리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선행 지표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저걸 미중 타협의 문제라고 봐서 일정한 후퇴, 공약의 후퇴 같은 것이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후퇴가 어느 선까지 내려오느냐, 그래서 마치 무슨 이 냉전 초기에 제2의 에치슨 라인 같은 것처럼 대만을 그런 라인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태까지 간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반기의 공포는 굉장히 극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2기 트럼프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미 기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CVID는 안 되는 것 같다, 비핵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특히 싱크탱크 이런 어떤 민간 공론장에서는 이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부상해 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비핵화는 안 되는 거고,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어떤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가는 공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수준에서의 봉합, 그게 이제 arms control 어프로치죠. 군비 통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봉합하자라는 ICBM 폐기, 그다음에 핵 생산의 동결, 그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정치적인 이 정상화,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우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미국 전체적인 외교 정책의 프라이어리티로 보면 북한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중동 있죠, 그다음에 미중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트럼프의 개인 팩터가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할 정도로 김정은한테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배짱이 맞았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애착일 수도 있지만, 조금 로지컬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게 일종의 레거시라고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길 수 있는 레거시. 이게 하나같이 다 어려운 문제인데, 외교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 이거는 내가 탁 남겨놓고 갈 수 있는, 특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기 행정부는 쉽게 남겨놓을 수 있는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또 생다적으로 쉽다. 왜냐하면 김정은과 나는 브로맨스 관계니까,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히면, 특히 이번 정부, 2기 정부 같은 경우는 존 볼턴 같은 견제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노딜은 존 볼턴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빅딜에, 자기의 딜에 대한 견제 세력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군비 통제적인 접근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리된 이후에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동아시아 세력권의 재조정 과정, 앞서 말씀드린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과의 체스 게임을 본격적으로 벌일 텐데, 그런 체스 게임에서 중요한 전장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중국에서 떼어내서, 중국의 올빗에서 떼어내서 미국 쪽으로 끌어당길 방안으로 저런 식의 어떤 군비 통제를 트럼프가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폼페이오의 회고에 따르면 자기가 김정은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그 사드 가지고 남한에서 난린데 그거 그냥 북미 간에 잘 풀리면 평양에 갖다 놔라, 이런 황당한 픽션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식의 레토릭 북한이 많이 했거든요. 이 김정일 시대부터 이게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사실은 우리 중국 그렇게 탐탁치 않다. 그래서 북한도 북한 나름의 체스 게임을 벌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why not? 조금이라도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물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인데, 군비 통제적인 어프로치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주제 넘지만 정책 재언이라는 것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탈단극,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다극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특히 미중러의 강대국들이 굉장히 현실 정치적인 그런 체스 게임을 벌이는 상황으로, 마치 1970년대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외교 패러다임은 조금 전체적으로 재고하는 일종의 소울 서칭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라는 것은 2000년대적인 맥락에서 나왔던 외교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세계 질서가 있고 미국이 전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중견국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거기서 좀 더 니치 마켓을 발견하고 좀 더 이 자유세계 질서가 잘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앙트레프리니어십을 발휘한다. 그게 이제 중견국 외교의 전체적인 어떤 전제였는데, 문제는 그 자유국제질서라는 환경 자체가 사라진다면 사실 이런 중견국 외교라는 것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탈단극 또는 신냉전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지금 그 어떤 신냉전 진영 외교라고 할까요? 또는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이름 붙여진 방식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역사의 변곡점 담론에 조응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역시 오케이, 단극 시대는 끝났고 신냉전적인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어떻게 프레이밍 할 거냐에 대해서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 국면에 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결정적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민주주의 세계로 갈지 권위주의 세계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냉전 시기에 보면 트루먼 독트린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대결은 미소 간의 강대국 경쟁, 현실주의적인 세력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세계냐 노예세계냐라고 하는 두 개의 완전히 대척적인 대조적인 이념 또는 체제의 대결이라고 프레이밍을 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선악 구도로서 국제관계를 프레이밍하고 나면 사실 외교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타협이나 교섭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군행전 시대에 그러면 실제로 외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한미 간에 또는 일반적인 중견국 외교에 있어서 어떤 식의 대안적인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미 관계만 봐도 이승만 박정희 시제의 한미 관계만 보더라도 저런 역사의 변곡점 같은 어떤 거대 담론에서 얘기하던 그런 식의 한미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반공선전의 어떤 이념적인 동맹국이기 때문에 늘 함께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로맨티사이즈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한 긴장 관계가 한미 간에도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반공포로 석방 같은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이죠.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낸다든지,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일종의 닉슨 쇼크 같은 게 왔을 때 이제 독자 핵개발 같은 노선을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리스판스로서 레짐 체인지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상들이 미국에서도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다, 냉전 시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이념적인 어떤 동맹,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 현실 정치적인 드자비질 같은 것들이 이제 한미 간에도 존재했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싶은 하나의 또 사례는 역시 군행전 시대의 사례인데, 서독과 프랑스의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으로도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을 때 그것에 맞서서 밸런싱 콜리션, 세력 균형 연합을 만든다는 것은 메이크 센스 합니다. 당연히 로지컬하게 취해야 될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독과 프랑스도 냉전 초에, 군행전 초에 나토라고 하는 연합체에 가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한 밸런싱 콜리션에 가담을 했던 것인데, 근데 실제로 서독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냉전 시기 동안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나토를 탈퇴도 했었고요, 또 핵개발도 해버렸죠. 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다든지, 서독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동방외교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그 자율적인 공간, 현실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걸 파내서
소련과 또는 동방 국가와 일정한 외교적 교섭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것도 지금 신냉전 상황에서 오케이, 중국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밸런싱 코올리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현실주의적인 논리에서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그 한미일이 협력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좀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미일 연합을 하자라는 것으로 동일할 수가 있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미일 연합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거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한미일 연합을 하되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마치 군행전 시대의 팔이나 본처럼 이걸 약간 프래그머틱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교수님께서 그럼 따라서 이어서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부의 전재성이고요. 앞서 이제 1패널의 두 분하고 또 우리 차태서 박사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의견은 없고요. 특히 국제정치나 외교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문은 이제 발제문을 보기 전에 시기적으로 쓴 거인데 뭐 내용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 이후로 굉장히 많은 미국 선거에 대한 분석들이 국내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이 굉장히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라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자가 듣기에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어떤 미국 정치의 내면 그리고 미국 외교에 대한 한국만의 시각이나 걱정 이런 게 잘 정리돼야 미국하고 미국 사람들이 경청을 하지 자기네 정치를 자기네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분석할 때 일단은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감히 이제 작은 나라가 그걸 이기려면 굉장히 이 주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굉장히 미국 가서도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앞서 이제 두 분이나 우리 차태서 박사의 분석은 객관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주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 그런 분석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네 가지 정도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차 박사께서 하신 미국 선거에 대한 분석과 맨 앞부분에 앞서 두 분의 분석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 박사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포퓰리즘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했고 국제 질서적으로는 브레튼 우즈나 내장된 자유주의 체제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흐름인데 그게 미국의 탈냉전 패권의 경제적 기초로 작용은 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파괴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정치 경제로 볼 때 그런 면에서 특히 2008년 이후 경제 위기 다음에 미국의 선거들은 기본적으로 계급 투표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정치 경제의 문제. 그게 이제 미국적 특수성하고 연결돼서 인종 문제라든지 문화의 측면과 같이 나온 거라고 본다면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중산층 몰락이나 신자유주의 속에서의 미국의 불평등의 문제가 선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무반성
거기서 비롯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노동 계급 간의 괴리라든지 그게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가 차태서 교수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앞에 두 분하고의 분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건 곧 미국의 이번 선거나 포퓰리즘 또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특수한 것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이나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즘, 민족주의적인 권위주의가 등장하는 현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2016년, 17년 이후로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중간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보편적인 공통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미국은 특수한데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 퇴행과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거는 미국을 넘어서는 지구 전체의 근본 원인이 국가의 특수성에 굴절돼서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탈냉전기에 진행된 흐름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 거버넌스가 없는 지구화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지구는 하나의 정치 공간이 됐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구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할 때 주권적 권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거기서 해결 안 된 문제가 사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줘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뭐 권위주의는 권위주의 나름대로 대응을 하지만 아까 그 하 교수님 발표를 보면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긴 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홍보 부족이거나 아니면 널리지 베이스드 된 보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괴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포퓰리즘의 호소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상당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치 과정을 통해서 선거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미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보편적이다 생각보다 그 보편적인 문제가 그런 포퓰리즘적인 호소 때문에 가능했다면 그게 왜 가능했는지 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차 박사가 말씀하신 미국 내 여러 문제들 특히 이제 경제와 이민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미국의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수한가? 그리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전 세계의 권위주의나 스트롱맨이 더 등장하게 될지 복사 효과죠. 그런 게 또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일종의 이제 비교 정치적인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주의가 성공할 것인가라는 거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트럼프주의라고 하는데 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의는 굉장히 이제 일관된 철학서부터 정책까지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개인의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국제정치 학자 중에서도 트럼프주의가 내재적으로 굉장히 코히런트한 그런 그 이념과 정책의 패키지라고 보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자기 모순적인 경우 최병일 총장님 계시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자기 모순적인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세 인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 미국 경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든지 세금을 낮춰주면은 재정 적자가 더 심해져가지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근데 그런 일기에 트럼프 외교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경제 정책의 모순이 해결되기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 경제 정책의 모순이 미처 발현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었고 트럼프 정책이 성공 가능한 것인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가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기야말로 진정으로 트럼프주의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인데 만약에 이게 성공할 수 없는 미국 학자들의 얘기해 보면 미국 경제가 잘못된 건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지구와의 적응을 못한 거지 이게 중국하고의 무역 적자라든지 또는 국내적인 계급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다. 뭐 미국 경제가 진짜 나쁜가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만약에 트럼프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거라면 이기에 결국 캠페인의 정책은 실패로 판명이 날 거고 그런 백래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트럼프주의에 대한 반대의 공화당 내에 변화가 있거나 또는 민주당이 새로운 정책을 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과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주의가 상징하고 있던 아까 자 박사께서 말씀하신 정치 이념이라든지 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반성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외교 정책에 관한 건데 여기 좀 쓴 건데 지금 미국 내의 고민은 트럼프주의적인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인가 아니면 패권 전략인데 기존과 다른 패권 전략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고립주의란 거는 이제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해서 리더십을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Foreign Affairs의 그 드레스너라는 학자가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패권 국가가 아니다. 그냥 보통 강대국의 한 변종일 뿐이다. 그래서 이 공공재를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 이익이라는 계산의 패러다임을 포기했다. 트럼프로부터. 고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패권 국가가 이익을 얻는 방식은 달러 기축 통화, 그다음 핵무기의 독점, 그다음에 다자주의 제도에서의 엄청난 리더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 이익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비패권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강대국이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차 박사께서 잘 말씀하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거냐, 강압적 패권으로 가는 거냐, 이게 정말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강압적 패권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은 자유주의 패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항상 동의를 구해가면서 다자주의적으로 패권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강압적 패권은 러시아나 중국이 뭐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상상만 했는데 미국 스스로가 강압적 패권의 모습을 약간 보였지만 저는 거래주의적 패권이라고 생각해요. 거래주의는 그래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받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강압적 패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근데 트럼프는 결코 이제 고립주의로 가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은 패권을 포기할 때에 갖게 되는 손해를 미국 사회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일리버럴 헤주머니나 또는 포스트 리버럴 헤주머니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리더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국제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여전히 미국이 패권의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면서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국제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이제 차 박사께서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다. 저도 뭐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제 연관된 마지막 질문은 리더십이 없으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란 건 불가능한가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이 리더십을 더 이상 갖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미국 스스로가 그 리버럴한 패권을 포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국제 정치는 어느 한 나라가 패권을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일국 패권 불가능의 시대가 됐다. 따라서 한 국가의 패권이 아니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원하는 여러 국가들의 패권 연대가 있어야만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둘 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공화당은 뭐 혼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코어시브하게 가거나 민주당의 그 생각은 일국 패권을 부활하려는 거지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패권 연대를 만들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은 패권 연대를 만들려면 미국이 상당한 권한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 다른 국가와 다른 자유주의 선진국과 협력을 하는 모습 속에서 미국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동맹과 파트너를 중시는 하되 그런 면에서 트럼프주의가 실패해서 바닥을 치고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국 패권이 아닌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에 의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상상할 수 있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의 자유주의 질서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아까 차 박사 말씀하신 중견국의 역할인데 단극에서의 중견국의 역할과는 좀 다른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의 등장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몰락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 힘의 능력이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적 합의가 하지만 이제 그 정말 현실주의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결국은 끝까지 코어시브 헤저머니로 가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게 별로 미국과 중국이 다를 게 없구나. 중국은 강압적 거래주의 패권이고 미국은 좀 합리적인 거래주의 패권이라면 결국 모든 국가들이 거래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2기의 트럼프가 1기와 다른 이유들을 미국 학자들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트럼프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래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 트럼프가 거래하기가. 그리고 국제 상황이 훨씬 더 각박해졌다. 뭐 브릭스 플러스도 있고 대안적 세계 질서가 이미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정학적 경쟁이 없던 비교적 없던 1기와는 굉장히 달라서 미국이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국가들의 해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뭐 미국이 더 나은 질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공화당 주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너무 그쪽으로 가면 그런 면에서 그 트럼프가 하는 인선들 굉장히 하이 랭킹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로얄리스트로 다 뽑는데 로얄리스트라고 해서 외교정책에 대한 생각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로얄리스트의 1기가 끝나고 정책 실패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2기의 인선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은 지금 미국하고 대화할 때 한반도나 북핵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앞에 더 한반도나 북핵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북한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트럼프의 특히 이제 나토부터 시작되는 동맹 정책이 어떻게 가닥을 잡는지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가 그 다음 어젠다로 올 거기 때문에 1기에서는 지난 아베 총리처럼 어떻게든지 줄을 대는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줄들을 다 대어오기 때문에 다 안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그 방위 분담금이나 북핵 문제 그 한국을 바이패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이 앞으로 추구해 갈 세계 전략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리고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한국의 이익을 그 다음 차례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내년 인선이 끝나고 외교정책 뭐 동아시아 차관복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북핵을 하려면 그럼 내년 중순쯤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중현 원장님께서 그 한미 관계 프로젝트도 하고 계셔서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한미 관계의 진짜 이슈를 가져가는 게 정말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라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이 워싱턴에 몰려가고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조율된 대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차 박사 말씀하신 어젠다들, 동맹, 북핵 이런 거를 좀 차분히 잘 생각해서 굉장히 독특한 트럼프 정부와 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굉장히 토론거리가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아까 일부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두 분께서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국 교수님. 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네? 제 세션 끝났습니다. 학생으로 그냥. 저는 석사 때 국제정치 공부하고 박사 때 미국 정치 공부했는데 역시 국제정치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저희 같은 사람 라티노맨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재성 교수님이나 차태석 교수님은 강압적 패권 국가 너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아니고요. 한 가지씩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미국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거나 판정하거나 예측하는 게 어려운 게 이제 포퓰리즘 시대의 포린 팔러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포퓰리즘은 very much 도메스틱 얘기고 엘리트 대 뭐 이런 매스 얘기고 경제 얘기고 산업 얘기고 이런데 포린 팔러시가 만들어지는 영역과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0년에 티파티가 오바마 코올리션을 반격을 한 다음에 이제 오바마의 외교 정책이나 관련돼 가지고 티파티의 포린 팔러시 프레퍼런스는 뭐냐? 지금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가 하원에서 뭐 트럼프한테 반격도 하고 협조도 할 텐데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가 가지는 외교 정책 입장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제 정치와 미국 정치의 어떤 그 사이에 떠 있는 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아까 이제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포퓰리즘으로 달려가는 미국에 있어서 그 포퓰리즘 베이스의 포린 팔러스는 과연 어떤 게 있고 포퓰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포린 팔러스는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재성 교수님 발표는 제가 너무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한 5페이지를 쓴 것 같습니다. 진짜 그 1년 정도 EAI에서 같이 공부하고 제가 교수님께 배워서 너무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국의 향후 중요성 문제.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향후 중요성을 우리가 판정할 때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 경쟁 구도는 물론 이제 뭐 길핀도 얘기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역시 뭐 그냥 그 경제학 그 원론에 나오는 배틀 오브 섹스스 그 같이 산으로 가거나 같이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게임 안에서 이퀄리브리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게임 밖에서 누군가가 뭐 위원회를 하든 뭐 위원회를 아까 말씀한 지구적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결국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미국은 국내 수요가 크고 소비가 많은 사회인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어젠다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향후 중요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여러 가지 디멘션을 과학기술도 좀 포함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질문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그래서 그 대신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질문 그 MZ 세대들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MZ 세대들이 60대, 70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40대, 50대로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MZ 세대들 이 앞에는 아마 알파 세대가 있을 텐데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60대, 70대 같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는 우리를 아는지
이 30대가 결국은 미래 지도자 세대인데 왜 60대, 70대처럼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전재성 교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장기 플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연동되는 문제인데 한미동맹하고 구체적으로 아마도 연결되는 문제라서 핵무장에 관해서 찬성한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차적으로 수미테리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어떻게 되고 그 다른 질문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짧으십니다. 네, 그럼 일단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서정건 교수님 주신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IR 특히 그 외교정책 분석에 있어서 포퓰리스트 포린 폴리시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그걸 비교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퓰리스트 포린 폴리시가 물론 이제 국가별로 다 컨텍스트가 다르고 서로 다른 측면이 다른 강조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이렇게 밑바닥부터 얘기를 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그 일종의 철학적 기초라고 할까요? 그거는 리액셔너리 월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왔던 리버럴 월드라는 게 있는데 그 리버럴 월드가 우리한테 결코 어떤 혜택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리액셔너리 과거의 복고적인 세계를 구성해야겠다라는 그 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들은 뭐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믿지 않는다. 뭐 세계가 발전한다. 뭐 진보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진보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진보라는 게 뭐 민주주의가 전파되면 평화가 올 거라는 등, 뭐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간의 협력이 많아질 거라는 등, 뭐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늘어나면 해피하게 뭐 지구화가 돼서 모두가 부가 증가할 거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태제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계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 과거의 세계 질서라는 게 뭐냐면 뭐 그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던 게 그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주권 국가들의 세계입니다. 모든 국가가 강한 주권 국가들 속에 살고 있고 그 주권 국가들끼리 협상하고 다투는 그런 홉스가 그리고 있는 그런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같은 세계 질서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하는 또는 갈 수밖에 없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일본은 저팬 퍼스트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이제 좁은 의미의 국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세계 질서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리얼리즘이 그리는 세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철학의 기조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차이가 있고 이쪽 트럼프 쪽이 훨씬 반동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외교 정책의 모습은 그래서 주권 국가들의 협상과 갈등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력 위주 정책을 펴고 peace through strength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군사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코노믹 내셔널리즘을 펴서 이제 부국강병하는 그러니까 19세기적인 형태로 모든 국가가 부국강병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교섭의 장,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외교 정책에 투영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퓰리스트적인 외교 정책인 것 같고요. 이호견 선생님 주신 질문은 제 전공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긴 한데 왜 MZ세대와 60, 70대가 동일한 특히 핵무장과 관련돼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여기서부터 그냥 저의 추측인데요. 어떤 뭐 리서치에 기반한 생각이 아니라 그 MZ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저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친구들도 역시
버렸네. 아, 예. 그 밀레니얼하고도 되게 비슷한데 그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그 기존의 세대와 다른, 특히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에서 보여줬던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기존의 미국의 세대는 승리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을 승리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승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었던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외교 정책도 상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역시 미국이 전 세계 넘버원이고 예외적인 국가고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야지, 그런 어떤 구원자, 세이비어 스테이트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밀레니얼들은 성장기에 겪은 건 패배 이후의 세대거든요. 이라크전 수렁에 빠지는 거 봤고 2008년 금융위기 터져서 자기들 취직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미국은 잘 안 나간다, 우리는 못 나가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대외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떤 대외 개입주의나 국제주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서도 바이든 같은 기성세대랑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외교를 보는 것 같은데, 한국 MZ세대도 그런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군이 성장하는 시기에 자라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맞닥뜨린 건 물론 자기의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나라가 계속 성장하던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뭐 피크 코리아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최상으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MZ세대가 겪고 있는 삶이라는 거는 더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그다음에 자유세계의 질서도 점점 닫히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 러시아 이런 온 세상에 막 늑대들만 우글거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정글 같고 국제적으로도 보이는 세계는 온갖 나쁜 놈들이 드글거리는 세계 같으니 점점 더 그 외교 정책의 생각 방식에 있어서도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리얼리스트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제도나 뭐 국제 협력, 뭐 지구화, 경제적 뭐 상호 의존의 증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세계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 믿음이 없는, 역시 패배 이후의 세대 같은 세계관이 아닐까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론 전문가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 관련 질문이신데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간 그 생성형 AI의 출현 이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하고 결합되는 문제.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완전히 다른 기술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힘에 미칠 영향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 2050년 또는 2100년 국가별 그 국력 순위 이런 거를 많이 프로젝트 하는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논의가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인데, 그것도 승부를 아직 보기에는 두 나라 다 계속 발전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 디리스킹 패러다임 이후로는 각자 독립된 그 공급이나 또는 혁신망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은 자원과 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윈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그게 그 강대국 지정학 정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에 동맹 라인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그런 면에서는 첨단 기술의 이전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한미일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 이제 아까 핵무장하고도 연결되는데, 핵무장하면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핵무장을 만약에 미국의 반대 속에서 하게 되면 첨단 기술 이전이 당연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핵무기 받고 기술 이전을 못 받는 건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첨단 이 기술은 앞으로 그만큼 이제 중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 만약에 첨단 기술에서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이라면 그러면 이 기존의 이 주권 국가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술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권 국가 체제가 아닌 지구 정부 체제가 될 테고 그 이후에 그 지구 정부를 민주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이 가지는 파급 효과는 이제 크다. 그래서 지금 몇 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국제 정치적 여파에 대한 그 글들인데 아직 국제 정치학에서의 연구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네. 제가 1세션을 했는데 손든 분이 안 계셔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치 자체보다는 사실은 이제 밖에 대외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특히나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미국 정치에서는 대외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데 밖에 사람들은 이제 대외 정책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차태수 교수님과 전재수 교수님께 되게 큰 그림 그리고 작은 다양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차태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을 이제 닉슨 시기와 비교하시면서 다극 세계가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다극 세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른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냉전 이후는 일극 체제 그리고 이후는 지금 중국이 부상하면서 G2라 그러는데 그럼 다극 체제라는 게 이게 아까 선생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국이 심플리 이제 하나의 그레이트 파워로서의 역할을 줄이면서 다극이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이 부상하면서 가는 건지 이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빼는 건지 아니면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 지금의 다극 체제라는 것이 이전의 다극 체제와 그러니까 어널러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재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 사실은 미국이 계속 바이든 시기에도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 정도의 능력은 이제 점점 쇠퇴하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한국같이 아까 저 차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중경국 작은 나라들이 이제 치게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의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더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지금 앞으로 전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정치의 미래는 사실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걸 좀 견제할 수 있다면 아니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글로벌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지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태수 교수님, 전재성 교수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외교학 과정 석사과정에 있는 김종우라고 합니다. 저는 차태수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닉슨과의 어널러지에 대해서 핵무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리트렌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박정희 정권이 핵무장에 대한 그런 시도를 보였다라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가 여론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핵무장의 가능성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 핵무장을 시도했던 것에 대한 결과는 NPT를 가입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안전보장의 어떤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핵무장을 시도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안전보장의 결과로서 안전보장을 수단으로서 우리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퍼즐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퍼즐들이 어느 정도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트럼프 이후에 미국과 그 세계 질서에 대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 퍼즐들이 많지만 그 퍼즐들이 실제로 정말 합이 맞게 엮일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핵무장 관련해서 저도 가지고 있던 궁금증인데, 크게 두 가지 개념이 과연 이제 공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재성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coercive hegemon이의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미국이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그 차태석 교수님께서는 그 populist foreign policy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 트럼프가 그런 각자 동생의 그런 국가 간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 중심의 그런 세계를 지향한다, 그런 퍼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coercive hegemon이로의 헤지모니를 지향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역할, 그릴 수 있는 비전과 populist foreign policy를 지향했을 때 미국이 그릴 수 있는 비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coercive hegemon이라면 그래도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 상에서의 패권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동맹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권적 그런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이 앞으로 과연 공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영 선생님께서 다극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탈단극이라는 표현까지만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유니폴라까지는 왔는데 그 이후의 세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하고요. 근데 저 최근에 와서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이디 벤스나 뉴 라이트들 있잖아요. 조시 홀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 멀티폴러 월드라는 표현을 그냥 쓰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굉장히 본인들의 외교 정책의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미 다극 세계가 왔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극 시대에 우리가 정책을 답습할 수가 없다. 대외 개입주의도 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포퓰리스트의 길,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멀티폴러라는 말을 이렇게 전면으로 띄우는 게 좀 저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객관적으로 미국이 렐러티브 디클라인 하고 있냐, 아니면 미중 간의 이 국가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기존의 미중 경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GDP를 측정해 본다든지 뭐 종합 국력을 측정해 본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한테 더 급하게 다가온 문제는 그런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로서 단극인지 양극인지 다극인지를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킨들버거 트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주관적인 후퇴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국력의 하강에 의해서 양극이나 다극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제이디 벤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먼저 지금 다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패권국으로서 공공재를 제공할 여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지금 당장 강대국 간의 교섭을 시작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전쟁은, 웨이스트인 전쟁은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형태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막 리트렌치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민주당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주관적 차원에서 먼저 탈단극이 가속화돼서 다극으로 가는 방향도 있겠다라는 게 제가 요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에 핵무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는 세상은 망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으로 가는 구조적인 컨디션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는 70년대와의 유비 속에서 계속 나오는 저의 생각인 건데, 실제로 그게 정책으로 채택될 만큼 우리가 몰리는 구조적인 상황이 왔다라면 그거는 이미 미국이 아무런 패권국으로서 역할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볼, 그러니까 뭐 NPT 레지민이 뭐 무역 관계니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극도로 몰려 있는 상태의 세계가 열렸다고 이 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는 망한 세계다라는 게 일종의 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행전 시기에조차 물론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의 길을 갔지만 서독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냉전에 더 최전선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도 결국 핵무장 없이 어쨌든 냉전의 겨울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꼭 신냉전이란 겨울이 왔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이 리트렌치를 한다고 해서 독자 핵무장이라는 옵션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까 코어시브 헤제모니와 파퓰리스트 포레인 폴리시의 차이를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프라이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헤제모니에 대한 관념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집단 자체가. 그 뉴라이트나 포퓰리스트들 자체가.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달리고 싶은 방향으로 쭉 간다면 헤제모니 파트는 완전히 없어지고 최소화되고 그냥 수위 국가, 강대국, 여러 강대국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유엔 총회에서 그리는 세계라는 거는 강대국들이 여러 존재하고 근데 그중에 미국이 제일 세. 뭐 이거를 지향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 트럼프식의 세계 또는 제이디 벤스식의 세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헤제모니가 아니라 완전히 19세기적인 형태의 강대국 관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 결국 지금 마지막 차 박사 하신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그 각자 노생이나 다극 세계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그 근대 국제 체제, 주권 국가 체제는 유럽에서 시작된 독특한 체제잖아요. 1648년에 우리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리버럴이 시작된 걸 이제 1919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앞에를 우리가 흔히 다극이나 세력균형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세력균형이나 다극 체제라는 거는 어떤 합의 없이 힘에 의한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다극 체제나 세력균형은 그 밑에 흐르는 굉장히 단단한 합의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 공동체 안에서 5개나 6개의 강대국들이 전쟁도 하고 그냥 인스티튜셔널라이즈도 된 관계다. 절대 무법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1648 이후로 무법 시대의 다극 체제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인류가. 그리고 1919 다음에는 양극 체제, 핵의 그 억지 체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패권 역할을 안 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푸틴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다극 체제가 되고 실제 군사력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건 초유의 사태다. 초유의 사태다. 그 전에는 모든 전쟁이 합법화돼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의 인스티튜션이었기 때문에 19세기, 18세기에는 아주 잘 조율된 전쟁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너네가 힘이 세졌으니까 조약에 의해서 전쟁을 다 관리하는 체제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다극 시대가 된다면 그건 최초의 사태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못 간다. 그런 무정부 상태 조직 원리에 있지만 무질서 상태는 오래 못 가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질서가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다극 체제라는 게 막 전쟁하고 이 기계적인 적대적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뭔가의 지속 기간이 있을 것 같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런 국제적 정치가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그 막연하게 생각하는 다극 체제를 실제로 이제 그 개념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 그 다극이라는 건 사실 이게 능력 면에서의 문제인데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미국은 그런 세계가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초국가 위협이라든지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든지 이런 복잡한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NSS 문서 같은 걸 봐도 반은 뭐 다극이든 미중 관계 얘기지만 나머지 반은 규범에 관한 얘기라고 좀 봐요. 초국가 위협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 굉장히 강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다극 체제가 돼도 그 극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공멸의 위기와 국가 이외 행위자들의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간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막연하게 생각하는 주권국가 중심의 다극 체제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온다면, 그렇게 와서 전쟁으로 가면 세상은 망한다.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핵서부터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 카타스트로피 이론 같은 거 많아요. 이 카타스트로피를 거쳐고 바닥을 쳐야 다음 질서가 오고, 실제로 그래 왔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끝을 봐야 다음 질서가 와. 전후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질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극 체제가 온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일단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 그걸 비주얼라이즈해서 미국이나 강대국한테 보여주는 게 중견국의 목표고, 그건 강대국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도 치열하게 그런 협상을 사실 하고 있고, 우린 미중이 싸운다고 하지만 강대국들은 또 나름대로 연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상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또 이렇게 저희 미국 대선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게 너무 급변하는 여러 가지 정세가 변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와 계신 이렇게 특히 이 학자들의 또 임무 내지는 사명이 더 큰 것 같고요. 저희도 헷갈리지만, 근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는 이 급변하는 미국 현재 대선과 관련한 국내 정치, 국제 정치에 관해서 정말 오늘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 진짜 이 1부에 3분, 그리고 2부에 여기 옆에 계신 2분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다는 건 거의 저는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요청에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하고 저희 국제대학원이 공동 오늘 개최하는 이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 심포지움을 처음에 제안하시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해 주시는 김준기 미래전략연구원의 원장님 네. 마지막 말씀을 듣고 끝내는 네. 걸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행사 기획해 주신 우리 신성호 원장님 비롯해서 6분의 발제 토론, 또 사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2가지일 겁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인사를 벌써 트럼프가 했고요. 근데 그 트럼프의 인사라는 것을 면면히 보시면은, 그래서 일기 때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 예를 들어서 장성, 이스태블리시먼트에서 이제 상당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번 2기부터는 훨씬 더 파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아마 우리가 향후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아마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가 가장 앞서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관계일 겁니다. 우리 문주대 작가님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 계속 지난번에 이제 DOE하고 우리 산자부하고의 MOU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MOU까지 벌써 왔다는 것은 상당 부분 특히 이 체코 원전 수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원전 시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눕니다. 원전 시장을 어떻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누가 어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한국을 다 진입하게 용인할 수 있을 것인지. 2번째는 기술료입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술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3번째는 이제 공급 역무입니다. 어떻게 나눠서 장비나 소재 이런 것들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디바이드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게 아마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이게 협상이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로 가면은 당연히 더 얻어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로 만약 이전이 된다면은 그게 가장 먼저 바로메터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술 패권을 갖고 또 소위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가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6일 날 그 메넨제스라고 그 트럼프 1기 때 에너지부 장관, DOE 부장관을 하신 분을 모시다가 논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아마 그분도 그러한 원전 포함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요. 그때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